이제 사실 바이오에 대한 역사는 잘 모르지만 아마 그 전까지는 바이오가 약간 솔직히 좀 노름판 비슷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 여기에 큰 금액을 하는 거는 정말 아무 말씀하신 대로 노름판일 수도 있다. 처음부터 그래서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네. 그래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잘 할 수 있는가를 한번 되짚어보고 네. 잘 할 수 없으면 장기 투자 대 적당한 금액만 해야 되지 않나. 이제 우리가 투자할 때는 우리나라만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데 사실상 딜이 나오는 것들은 글로벌 제약사가 나오는 딜을 사는 거에서 딜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얼마나 좋으냐가 아니라 글로벌사 입장에서 네.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되게 중요해지는 그거 겁니다. 어떻게 판단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삼프로TV 구해줘 주린이 오늘 개인 투자자들의 무덤이자 우리 투자의 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 투자 네. 오늘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박하윤 주린이 네. 어떻게 마음이 좀 바뀌어서 지난 시간에 바이오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좀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바이오는 개미의 무덤이 아니다. 곧 꽃이 될 산업이다라고 느끼고 집으로 돌아갔거든요. 좋다.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는 어떤 바이오에 어떻게 해야 되는 지난 시간에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산업 얘기가 컸다면 맞아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봐야죠. 네. 딱딱 한번 내가 찍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은 우리 안될과학의 약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네, 이어서 지금 나가야 할 진도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너무 못 나갔어요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이렇게 콕콕 집어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부담이 됩니다. 다만 끝까지 한번 또 들어보시면 네. 또 보는 관점이 달라지실 수 있다. 근데 오해는 혹시 안 하셔도 좋은 게 네. 제가 뭐 무슨 회사 이름을 찍어다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그냥 뭐 예를 들면 시총 3천억에 퍼 21배짜리 뇌질환 연구하는 정도. 임상 2차 들어가는 회사 정도 어떠냐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알겠습니다. 굉장히 넓게 가야겠다. 네, 알겠습니다. 방송 말미에 꼭. 말미에. 네. 네. 좋습니다. 일단 뭐 제약바이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좀 개괄적으로 좀 배웠습니다. 네. 오늘은 진도 어디부터 빼면 됩니까?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은 그 고칠척파와 뉴스파 나눈 거 기억하십니까? 기억해요. 정프로님은 뭐 이제 무슨 그 당시에 영혼이 싹 안 계셨기 때문에 곧 실적파와 뉴스파. 그렇지. 곧 실적이 나올 회사와 네. 뉴스가 나올 회사. 뉴스가 움직이. 뭐 다시 하면 되죠 뭐. 아니 다시는 하지 마요. 다시는 하지 마요. 다시는 안 하고 다시는 20초 만에 20초. 그러니까 이 제약바이오 분류를 하면은 곧 나오는 실적이 주가의 중요한 분류가 있고, 그렇죠. 뉴스가 굉장히 주가에 반영이 잘 되는 그렇게 나눌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두 개가 겹쳐 있는 애들이 있다. 해서 저번 시간에 저희가 고실적파 진단 의료기기는 어떻게 봐야 되냐 이 얘기 말씀드렸죠. 저 그림 네. 기억납니다. 네, 뭐 진단 키트 같은 경우 확진자 수라던가, 그렇죠. 뭐 의료기기 같은 경우 수출 데이터라던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맞습니다. 했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좀 제약바이오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어. 전통제약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신약 바이오까지 막 달려보는 걸로. 좀 네. 달리겠습니다. 네. 달릴 준비 됐죠? 네, 운동화 완전 신었습니다. 됐습니다. 네. 쓰레빠 신으신 것 같은데. 쓰레빠 신고 지금 대교를 건너시는 느낌이세요. 러닝 슬리퍼라고. 네. 아니요. 자,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떤 분야부터 갑니까 그러면? 오늘은 일단은 네. 신약 개발 역사 저번에 타겟 물질 공략 그리고 항체 의약품까지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승인 의약품이 많이 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제약 쪽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전통제약. 전통제약. 전통제약 하면 어떤 기업들 이제 생각나시는지. 자,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한미약품, 한미약품, 네. 환인제약, 이완양행, 영진약품, 좋습니다. 대웅제약. 일동제약. 좋아요. 그러면은 그 제약사마다 네. 좀 생각나는 약 있으세요? 예를 들어 좋아요. 한미약품 말씀하셨는데. 한미약품 뭐? 보시면 안 돼요. 복합작품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아래 보시면 나가고 안 돼요. 있는데. 나와 있어. 보면 안 돼. 네. 야, 근데 이 사람 또 바보 같은 게 저 화면에 있는데 자기 노트북을 가리고 있어. 이게 안 되네요, 잘. 자, 한미약품은 뭐요? 복합 약품들을 복합제들 만들어서. 많이 있죠. 영진약품은 영진 구론산바몬드. 그리고 뭐 또
그 안트로제는 당뇨 그 족부 궤양 갑자기 그제 종목이라서 그거밖에 몰라. 대웅제약 뭐 예를 들면 대웅제약은 우르사, 그렇죠. 동아제약, 동아제약 가스활명수, 바카스. 바카스 동아제약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대표적. 동아가 참 저 네. 가스활명수인가 보다. 동화가 이제 활명수죠. 네. 아 동화가 가스활명수, 동아는 바카스. 맞습니다. 네. 네. 일동제약, 일동 후디스. 오. 호덱스는 계열사고 아, 그런가? 이제 아로나민 뭐 이런 것도 아로나민 있죠. 뭐 있어요. 유한양행, 유한양행? 네. 뭐 안티프라민, 안티프라민. 아세요? 아. 뭐 코프 시럽 이런 거. 아 그렇죠. 아, 그런 제품들 있죠. 그러니까 이 전통제약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제품에 대한 그러니까 캐시카우가 있다. 깔고 하는 거죠 그냥. 네, 깔고 가는 거다. 편의점에서 계속 팔려. 약국에서 계속 팔리고. 아 실적이 나오는. 실적이 나오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실적들이 나오는 애기 때문에 과거부터 굉장히 가치주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실적 기반에 현금을 벌고 있으니까. 네네. 근데 그러다가 이 현금을 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들이 막 생겨났어요. 2000년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연구개발비를. 그래서 신약 파이프라인들을 막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대표자가 그 한미약품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미약품이 오랜 연구개발 끝에 2015년에 기술 수출 크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제약바이오 아예 역사를 새로 썼었죠. 맞죠. 예. 그래서 근데 그 사건이 사실 제약바이오 투자의 어떤 획기적인 변화였다고 보면 되거든요. 아마 두 분도 그 사건 덕에 이 산업에 투자를 시작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예요? 왜냐면 그 이후에 원래 가치주의 성격이었던 제약바이오주가 네. 이제 막 몇 배씩 튀고 이런 뉴스에 많이 반응하는 형식으로 바뀌었거든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저도 이제 사실 바이오에 대한 역사는 잘 모르지만 아마 그 전까지는 바이오가 약간 솔직히 좀 노름판 비슷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 네. 네네. 그러다가 네. 전통 제약사, 그러니까 큰 제약사들이 그런 큰 어떤 계약 같은 걸 하고 나서는 아 전통 제약사도 좀 다시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도 괜찮은 회사들이 좀 있네.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좀 바뀐 게 아닌가. 맞아요. 왜냐면 실제로 그 저희가 투자하는 이 상장 시장 전에 비상장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한미약품 기술 수출 이후로 거기에 엄청난 자본이 이제 몰리기 시작했어요. 실제 대박을 맛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엄청난 자본이 몰리니 이제 심사역분들 있잖아요. 막 벤처 캐피탈리스트라던가 네. 이런 분들이 엄청 몰리면서 여기 이제 자본이 들어가니까 인력이 들어가니까 실제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뉴스에 좀 반응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 전통제약사들이 코로나19 그 뉴스에 막 맞춰서 엄청 날뛰는 뭐 대표적으로 뭐 신풍이라던가 아 심쿵. 큰 네. 웃음을 주시네요. 아픔이 좀 있지요. 네, 죄송합니다. 뭐 일동제약, 녹십자 뭐 이런 애들 막 몇 배로 그냥 녹십자. 뭐 차트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가다가 그냥 뭐 다 날아가거든요, 그냥 네, 하늘로.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렇죠. 따라갈 수가 없는 날아감. 네. 네. 아마 그거 뭐 다 그 모든 구간을 날아가신 분은 없겠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15%뭐 하루 갑자기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좋은 것 같아. 분명히 이게 느낌이 와. 맞아, 맞아. 이제 살려고 해도 15%는 조금 그렇잖아. 내일 한 3-4% 빠지면 한번 들어가야지. 근데 다음 날 또 10% 올라가. 맞아. 이거 분명히 내 생각이 맞았어. 그럼 이제 고민합니다. 거기서 따라가? 근데 야, 이틀 동안 20몇 프로, 30% 가까이 올랐는데 이걸 따라가는 건 조금 너무 오반 것 오바다. 같고, 그렇죠. 약간 조정 어쨌든 받을 테니까 어.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 했는데 또 다음 날 뭐 7-8% 또 올라가. 맞아. 와, 일단 미치다가 이제 결국 나중에 들어가면 그때가 끝이. 끝이다.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네, 가끔 있다. 네. 네, 그런 메커니즘으로 이제 매매가 되는 거군요. 아, 이해했습니다. 네. 아무튼 전통제약사는 그래서 가치주 느낌인데 이제 뉴스를 좀 반영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는 전통제약주를 투자할 때도 그 전통제약사가 어떤 파이프라인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생겨버렸습니다. 아, 옛날엔 좀 다- 실적 위주였는데. 다 얘기를 하죠 당연히 공시에. 우린 무슨 파이프라인 갖고 있다. 뭐. 네, 그거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정말 상세하게 생각보다 나와 있어요. 네. 그 문화가 왜냐면은 이따가 좀 나올 건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 임상을 다 맞춰서 얘를 판매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적당히 진행되면 글로벌 제약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해가지고 네. 그 약의 파이프라인을 판매하는 기술을 수출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이든 영어든 굉장히 홈페이지나 이런데 잘 표시가 돼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셨군요. 네? 대부분의 회사가 기술 이전을 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할 텐데 네. 그래서 이제 다음이 이 분류에서 신약 바이오 가장 관심 있으시죠? 네. 그리고 이게 전통 제약사의 어떤 파이프라인도 좀 포함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왜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 그냥 이 뭐랄까요 관이죠 관. 이 어떤 우리가 무슨 어떤 정유 사업 아니 정유가 아니라 그럼 뭐 산유라고 하나요? 응? 기름을 뽑으려면 관을 대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 중에 몇 개는 실패한다고 해요. 그렇겠죠. 네. 그 다음에 성공한 거기서 엄청난 기름이 나오면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고요. 신약 파이프라인도 그런 의미로? 그런 의미죠. 네. 파이프라인 후보군. 신약 후보군. 네. 왜냐면 이게 가능성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근데 성공하면 엄청난 그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군데 빨대 꽂고 그 중에 하나 빨리면 이제 꿀이고. 정확히 그렇죠. 네. 저희는 그 큰 줄기 빨대에 모기처럼 달라붙어서 살짝 이렇게. 맞네. 그렇죠. 근데 이제 잘 물어야지. 제대로 된 파이프. 네, 제대로 된 파이프를 물어야 되는데 만취한 파이프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통 제약사는 여태까지 제가 캐시카우 실적 기반으로 이제 투자를 해서 뉴스에 반응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제약 산업의 어떤 그 사이클을 한번 보면은 연구 개발을 합니다. 이게 쫙 쭉 기간에 따라서. 그럼 여기 Y축이 이제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밑에 지금 떨어져 있는 게 한참 동안 적자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다 나중에 어느 기간이 되면 돈을 계속해서 벌 수 있는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저번 시간에 저희가 했었죠. 얼마나 네, 많은 돈을 버는지. 네, 그게 특허로 이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이 적자를 옛날에는 큰 기업들 외에는 버티질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러니까 신약 바이오 제약 바이오 산업이 되게 독점 과점의 형태를 띄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또 가치주의 성향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5년쯤부터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1970년, 80년대부터 이 대박을 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이 몰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이오 창업을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 바람이 한창 불었죠. 네. 그래서 이 구간을 이제 버텨야 되는데 이 적자를 버티기 위해서 수많은 자본들이 투자되고 그 나중에 사실 그 다음에 돈을 회수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물론 이것만을 위해서 생긴 건 아니지만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게 생기게 되죠. 기술 특례 상장. 네. 들어보셨죠?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그렇죠. 사실 바이오 때문에 생긴 건 아니지만 이 바이오 제약 바이오가 가장 큰 수혜를 누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상장을 하는데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조건들을 다 충족시키려니 바이오 회사들이나 아니면 뭐 무슨 벤처 회사들은 거의 다 이제 안 되니까 그런 경우에 이 사람들도 어쨌든 제대로 된 자금 조달이나 이런 걸 할 통로를 열어주기 위해서 기술이 확실히 어느 정도 좀 된다 싶으면 이 회사들은 아직까지 이익을 내지 못하거나 매출이 없더라도 상장 조건이 조금 안 되더라도 기술 특례를 상장시켜주자. 맞습니다. 이런 컨셉입니까? 네, 너무 정확한데요. 끝에 제가 굳이 물음표를 던지지 않았어도 사실은 됐는데 그런 컨셉이었습니다. 겸손한 모습. 진행하시다 보니까 모른 척 많이 하시죠. 아유 고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돼서 이게 그런 어떤 창구를 열어준 건데 사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결과적으로 바이오 회사가 이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게 적당한 수준에서 기술을 팔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역설적으로. 이게 끝까지 제품화하지 않더라도 그걸 또 증명을 해낸 회사들이 꽤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팔면은 아니 이게 제품이 안 나와도 기술 수출만으로도 충분히 그 재무제표를 예쁘게 만들 수 있구나. 우리 투자자분들 행복하게 만들 수 있구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 유치가 더 활발해지고 그 돈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하면서 이제 오리지널 글로벌 제약사가 돈을 대고 수익을 나중에 쉐어하는. 걔는 이게 약간 좀 연예인이랑 좀 비슷해요. 연예인. 연예인 혹은 드라마. 엔터테인먼트. 웬터에서 우리가 뭐 우리나라에 되게 괜찮은 컨텐츠가 있어요. 그러면 이 컨텐츠가 사실 혼자 해외에 나가서 대박 나긴 쉽지 않잖아요. 물론 요즘 많이 환경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서 해외 파트너를 투자도 받고 나중에 수익을 쉐어하는 그 구조가 이제 훨씬 큰 구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걸 투자할 때? 뭐가 중요하겠어요?
어디 뭐 연예인이야? 아니 제약바이오. 요즘 연예인 연예인도 마찬가지. 연예인도 마찬가지. 아직 우리 저 박하윤 씨가 네. 큰 기획사를 들어간 바람에 아 그러셨군요. 네, 지금 연예인병에 걸려갖고 아, 그렇군요. 들켜버렸네. 네, 큰일 났어요. 다시 바이오로 돌아올게요. 바이오는 뭐 이제 아 연예인도 일단 똑같아요. 뭐가 중요할까요?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니 이제 이게 글로벌에 팔릴 수 있을지 아닐지가 중요한 거죠. 이 제품이 혹은 이 어떤 컨셉이 글로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잘하고 있고 이걸 떠나서 글로벌에서 이게 사갈 만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뭐 녹용 제품으로 많이 대박날 수도 있지만 네. 전 세계로 가면 녹용으로는 사실 좀 힘들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않은 글로벌하게 팔릴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그 글로벌에서 팔릴 수 있는 게 있어야 다른 큰 글로벌 제약사가 이걸 사가거나 파트너십을 뭐 체결하기 그렇겠죠. 때문에 예. 그런 트렌드가 되느냐 혹은 다른 이게 굉장히 괜찮은 건데 다른 나라에서 잘 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좀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왜 우리나라 좀 IT 기술도 발달돼 있고 뭐 반도체도 잘 하고 이러니까 네. 우리나라가 좀 특화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예, 그런 것들이 있느냐.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이오 기업이나 어떤 전통제약 파이프라인을 볼 때 이제 그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보기에 얼마나 좋으냐가 아니라 글로벌사 입장에서 네.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되게 중요해지는 그거 겁니다. 어떻게 판단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자 신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분야가 뜰 것 같은지 거시적으로 봐야 돼요. 지금 예를 들면 2022년, 2023년에는 어떤 질환 관련된 신약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네. 것들. 그렇죠. 혹은 더 미래를 봐야겠죠. 앞으로 사람들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렇죠. 뭐 그게 되게 어려운 데이터일 필요도 없어요. 뭐 어떤 환자 추이라던가 인구 구조라던가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이제 우리가 투자할 때는 우리나라만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데 이제 사실상 딜이 나오는 것들은 글로벌 제약사가 딜을 사는 거에서 딜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여기에 플러스 개별 기업들이 뭐 학회나 논문에 이런 거를 발표를 많이 해요. 네. 근데 그것들이 뭐 인용을 많이 한 논문이라던가 굉장히 저명한 학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나가느냐 혹은 거기에서 발표한 데이터가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는 거죠. 박하윤 씨가 지금 생각할 때 네. 글로벌하게 될 것 같은 분야 어느 쪽입니까? 혹시 감이 오는 데가 좀 있어요? 바이오 네. 투자를 한다면 이 정도 감은 와야 되거든요, 사실. 저는 일단 우리 MC님 눈 지금 못 뜨고 계시잖아요. 안구건조? 네, 이거 좀 심각해요. 그렇죠. 왜냐면 네. 워낙 전자기기들을 많이 맞아요, 보고 다 핸드폰 보고 또 VR 기기 보고 하면 더 심해질 맞아요, 거니까. 맞아요.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 있죠. 좋습니다. 실제로 안구 쪽은 굉장히 전망이 밝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메타버스 맞아. 그러니까. 뭐 이런 거 하면은 눈은 눈은 계속 쓸 수밖에 맞아, 없고 맞아요. 또 우리 장기 중에 수명이 좀 짧은 축에 속하거든요. 눈이? 네, 눈이 우리가 수명이 연장되잖아요. 네. 근데 이 장기마다 나름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통기한이 네. 있죠. 나름의 사용할 수 있는 뭐 자동차도 그렇듯이. 네. 근데 이제 눈이 좀 그게 약한 편이거든요. 그래요. 네. 뭐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하나 바꿔도 네. 저는 유전자 진단. 유전자 진단. 유전자를 통해서 네. 이 사람의 어쨌든 지금 웬만한 병은 물론 이제 못 고치는 것도 있지만 대충은 다 고친단 말이죠. 그런데 그쵸. 미리 이걸 좀 더 발견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증상이 나오기 전에 그걸 가족력 같은 게 다 보이는. 그럴 수 있죠. 근데 가족력은 이제 사람들을 보고하는 거지만 이제는 유전자 혹은 피 한 방울 이런 걸 통해서 얘는 이제 무슨 병이 언제쯤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밀하게 밝혀낼 수 있다면 저는 이쪽이 좀 강하지 않겠는가. 그런 쪽도 이제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유전자 진단부터 유전자 편집이라고 하죠. 유전자 가위 들어보셨죠? 네. 네, 그걸 이제 편집하는. 네. 물론 이제 윤리적인 이슈 때문에 네. 임상 쪽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분야는 식량이나 뭐 다른 분야 뭐 심지어 탄소 중립 막 소 방구인데 메탄가스가 없는 소방구 끼는 소를 오. 이제 만드는 거예요. 우와. 이해되셨어요? 네. 사실 그 소들이 내는 메탄 이게 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진짜요? 전지구적으로. 네. 어.
그래서 지금 유전자 편집으로 거기에 메탄가스가 없는 트름을 하는 소들을 이렇게 하는 인간이 참 대단하죠. 예.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런 거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쪽이 좀 유명하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굉장히 유망하죠. 유망하고 거기는 지금 엄청난 큰 적자를 보면서 사실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기업들이. 현재? 네, 기업들이. 그래요? 당연히 그렇죠. 지금 이게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상품이나 서비스를 보신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물론 진단 쪽은 좀 있지만. 네네. 네. 그래서 아무튼 그쪽이 내가 유망한가. 그리고 그게 유망한가랑 내가 투자할 기업이 그걸 잘하고 있는 건 굉장히 또 다른 문제죠. 그렇죠. 네, 그걸 또 이제 봐야죠. 구분을 해야 되니까. 네, 그게 어렵죠. 네, 그래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잘 할 수 있는가를 한번 되짚어보고 네. 잘 할 수 없으면 장기 투자 대 적당한 금액만 해야 되지 않나. 그 이렇게 산업을 먼저 보고 그 될 만한 산업에서 잘하는 플레이어들을 뽑아내는 게 더 좋습니까? 아니면 현재 이 회사는 진짜 뭐 저 경영진부터 해서 너무 뭔가를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이 회사는 뭘 하나를 살펴봐서 나중에 그 산업도 한번 쭉 살펴보는 이런 방식이 더 좋습니까? 이게 답을 하긴 힘든데 저는 경영진이 괜찮은데 산업이 괜찮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두 번째 경영진이 괜찮은데 이상한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둘 중에 굳이 고르자면 경영진이 괜찮은 쪽을 고르고 싶기는 한데 그렇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그분들이 되게 현명한 산업에서 열심히 연구개발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실제로 제약바이오 기업 투자할 때 그 팀에 그 경영진이 얼마나 교체되는가 이건 되게 중요한 팩터예요. 네네. 경영진이 교체가 안 되고 그리고 쭉 가는 거. 그리고 그냥 대표님뿐만 아니라 네. 유명한 박사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요? 어떤 CTO라던가 어떤 대표적인 그 네임드 박사님이 껴야 되는구나. 껴 있고 그분이 안 움직이는 게 되게 중요한 어떤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거 좀 살펴봐야 돼. 그리고 아까 네. 그 신약이 이제 잘 될 건가 요걸 이제 좀 봐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어떤 약은 지난번에 뭐 소개해 주신 것처럼 막 매년 30조씩 팔리는 약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어떤 약은 신약이고 뭐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1년에 뭐 전 세계적으로 한 2천억 팔고 뭐 이러면 네. 이 새로운 기술 열심히 개발해서 만든다 하더라도 이걸 가치를 많이 부여하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정확하죠. 예. 그럼 이거를 어떻게 그 약들이 현재 지금 얼마나 팔리고 있는지를 미리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또 아예 없는 신약일 수도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시장성이 있을지는 또 그렇죠. 감잡기 어렵잖아요. 네, 이게 시장성을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마켓 사이즈는 어느 정도 나와야지 글로벌 딜이 나올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네, 그래서 너무 대충 봐도 이거는 굉장히 현금을 잘 벌 수 있는데 글로벌 사이즈가 많이 나오진 않아. 그러니까 시장성이 엄청 크진 않아. 그러면 이거는 뭐 물론 그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를 할 수 있지만 정프로님이 꿈꾸는 슈퍼 대박 막 날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쉽지 않다. 근데 리스크가 적을 수 있죠. 또 이게 정말 뭐가 좋고 나쁘고 아니라 자기 스타일대로 가야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데이터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게 어려우니까 시장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다르게 볼 줄 알아야겠죠. 뭐 예를 들면 글로벌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분야들이라던가 이미 하고 있는 혹은 이 산업을 봤을 때 어떤 그 투자자들이 밑에 붙어 있는지 우리가 첫 투자자는 아니잖아요. 네. 이 앞단에 되게 훌륭한 투자사들이 보통 붙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적자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들의 어떤 투자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본다던가 그런 데이터는 어디서 봐요? 그런 거 이제 공시에 다 나와 있죠. 공시로 와서. 네, 상장 전에도 이미 그런 것들은 다 공개가 되어 있고 뉴스 기사 좀만 찾아도 그런 것들은 뭐 어느 기업 투자 유치 뭐 이런 것만 쳐도 나오거든요. 그 조금을 찾기가 싫은 거지. 누가 떠먹어. 그거는 제가 대신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거는 약간 또 뭐 가짜 뉴스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부풀린 기사들도 이 바이오 쪽엔 좀 많은 것 같아요. 많죠. 네, 아까 말한 뉴스파들이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조심해야 뉴스로 많이들 이제 플레이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데 미리 알면 좋죠. 근데 지금 주린이잖아요. 주린이는 어느 정도 경험을 좀 누적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좀 물려야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아주 적은 금액을 한번. 그러니까 제 말은 여기에 큰 금액을 하는 거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노름판일 수도 있다. 처음부터 그래서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네. 어느 정도 경험을 쌓아가야 된다. 이걸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하기가 힘들다면. 네. 자, 일단 그 제약사 그리고 이제 신약바이오까지 했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도 뭐 데이터 발표하면 막 아까 뉴스 중에 하나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뭐 항암제인데 완전히 완치된 사람이 나왔다. 근데 이제 완치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관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관해? 네, 완전 관해. 그러니까 완전 사라졌다. 왜냐면 재발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 한두 명 나오면 그게 엄청 뉴스가 돼요.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약으로 나오려면 평균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뉴스 한두 개에 휘말리면 안 되고 이걸 보면 의심을 해보는 버릇을 가져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건강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평균 값을 늘 찾아야 된다. 네, 평균 수치를 좀 데이터를 볼 줄 알아야 된다. 네. 사실 이런 게 공시에 나와 있어요. 제가 특정 기업이라고 말하기 되게 어려운데 네. 어떤 뉴스를 보고 어떤 공시를 봤는데 정말 완전히 다르고 공시만 봐도 임상 실패인 경우가 있는데 뉴스에는 성공으로 나간 거야. 그 공시만 봐도 보이거든요. 좀만 봐도 이게 대조군이 있는데 대조군이랑 비슷하다거나. 근데 막 비슷한데 조금 높아. 계속 암하네. 아니 있을 수 있을 거야. 예를 들어 100명한테 투여했는데 68명이 고쳐졌대. 그러면 뭐야 치료율 68% 괜찮네. 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냥 물만 먹인 애들도 60한 5명은 다 나았어. 아주 정확한. 아 그래요? 아주 정확한 예시예요. 실제로 이런 예시가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뉴스로는 일반보다 훨씬 높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뉴스를 보고 공시만 봐도 바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주가 이게 뭐라 그러죠? 캔들이라 하나? 장난 아니에요. 그걸 읽는 자와 안 읽는 자의 대결이라고 해야 되나? 네. 막 미친 듯이 올라갔다 팔리 막 이런 게 있군요. 그렇죠. 아 그러네. 읽는 자와 안 읽은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읽을 수 있다면 읽어보면 좋고 네. 힘들다면은 이런 투자는 좀 줄여야 된다. 액수를 줄여야 된다. 아 맞네. 네. 자 그리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신약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산업 특성상 그리고 앞으로 또 핫해지는 바이오시밀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바이오시밀러. 네. 아까 제가 그 신약 개수가 늘어나는 게 그걸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얘네는 언젠가는 만료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복제약 비스무리한 것들이 나오는데 옛날에 화학의약품은 정말 복제를 하기가 어떻게 보면 쉬웠어요. 그냥 빻아갖고 성분만 분석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도 만들어야죠. 너무 쉽다. 네, 그래도 생산이라는 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까? 막 이렇게 섞어서 해야죠. 요리하듯이. 근데 이제 바이오시밀러는 완전 개념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 네. 이걸 이제 바이오약을 복제를 하는 건데 이름도 다르잖아요. 시밀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화학약품 복제는 거의 이제 똑같은 성분 똑같이 복제하는 거니까 사실은 차이가 없는 거고. 그거는 그렇죠? 제네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똑같은 거죠. 네, 이거는? 그거는 어떤 검사를 하냐면은 우리가 먹었을 때 혈중의 시간당 농도가 유사해야 돼요. 어느 범위 내. 그러니까 네네.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작용이. 네. 근데 이 바이오시밀러는 사실 네. 그게 되게 어려운 게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그 라면이 있어요. 내가 똑같은 라면을 만든다고 칩시다. 저는 진라면 순한 맛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 맛을 그거를 그러면 우리가 생산을 한다고 쳐요. 네. 그럼 만들 수 있겠죠. 어떤 조합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똑같은 계란을 만든다고 칩시다. 똑같은 계란을 만들 수 있을까요? 불가능.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인데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퀄리티의 계란은 만들 수 있겠죠. 어떤 사이즈에 그리고 네네네. 어떤 맛에 노른자가 어느 정도 사이즈고 이걸 지정을 할 수는 있는데 우리 계란 한 판을 사도 계란 색깔이 다 달라요. 자세히 보면 네네네. 컬러가 네. 아무튼 이렇게 만들기가 힘든데 그래도 지켜줘야 하는 선은 있다는 거죠. 계란 한 판에 들어가려면 일정한 사이즈가 돼야 되고 그렇죠, 상하지 그렇죠. 않아야 되고 그렇죠. 그 단백질 함량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라는 게 이런 겁니다. 네, 마치 완전히 일치하는 거 만들기 쉽지 않지만 우리가 정해놓은 뭐 선을 이제 지키는 네. 네,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 선을 잘 지키게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게 똑같은 계란 만들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거보다 훨씬 힘들죠. 근데 우리나라가 여기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 그게 이제 똑같기가 힘든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래 약을 만들던 바이오 약을 만들던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만드는 건 똑같다고 보는 거야, 아니면 거기서 만드는 것 자체도 이제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거기서 만드는 건 이제 똑같다고 보는 거고, 보고. 그거랑 비슷하게 다른 회사가 만들 때는 그거랑 완벽하게 똑같이 만드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 네네, 맞습니다. 그 수준으로는 만들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이제 시밀러 의학으로 인정을 한다.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가 잘하고. 우리나라 잘하고. 그 선두 기업 저 알고 있잖아요. 어디죠? 셀트리온. 아, 정확합니다. 이거 읽으신 거 아니죠? 아니. 삼바가 1등 아니에요? 삼바. 네, 삼바 맞죠? 네. 네. 삼바, 셀트리온 다 엄청난 글로벌에서 활약하고 있는 기업이죠. 네. 근데 이게 이런 바이오 시밀러도 아무래도 허가의 영역이 있어요. 물론 신약보다는 쉽지만 그 비슷한 걸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슷한 걸 만들려면은 당연히 큰 시장 걸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큰 시장이 얼마나 큰 시장인지 그리고 이 기업이 이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이프라인이나 여태까지 경험들로 어느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네. 이제 심지어 역량이 쌓인 상태고. 이 바이오 시밀러도 근데 특허는 무조건 만료되고 나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사실 만들기 전에 회사 안에서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죠. 만료도 전에. 네, 만료되기 몇 년 만료될 전에 거니까. 딱 만료되면 팍팍팍 하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죠. 네, 근데 네, 이제 네. 그런 뉴스는 이제 좀 사전에 알 수 있거든요. 네, 사전에 이제 어떻게 알아요? 이제 뭐 뉴스라던가 접할 수 있어요. 뭐 준비 중이다.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걸 뭐 조심히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접할 수 있는 정보기 때문에 혹은 접할 수 없다면은 이제 봐야죠. 어떤 것들을 복제할지, 큰 것들이 뭐가 남아 있는지. 네. A라는 약을 이제 원래 뭐 박혜연 회사에서 만들고 있었어요. 네. 특허가 있었고 엄청 잘 팔아먹고 10년 동안 잘 니나노 하다가 이제 만료 기간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럼 저 B, C 회사에서 막 만들려고 해요. 이 회사는 박혜연 회사는 야 이제부터는 가격 후려치기다. 씨. 그럴 수도 있잖아요. 거의 그러지 않아요. 않아요? 네, 그러지 않아요. 이제 그걸 위해 다른 전략을 또 세우는데 예를 들면 대한항공도 가격을 확 낮추지 않고 진행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예. 왜냐면 이 가격으로 사줄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오리지널을 바꾸지 않을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또 생명과 연관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겠네. 예. 그렇게 일반적인 어떤 경제 논리가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좀 덜 팔더라도 이 가격 그대로 받는 게 훨씬 더 네. 유리하겠군요. 대신에 뭐 어떤 자회사에서 좀 다른 복제약을 만든다던가 네, 저가형으로. 싸게. 네.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뭐 많이들 그렇게 하잖아요. 핸드폰도 알뜰폰 뭐 그렇게 하고. 네. 네네. 네, 저가 정책으로.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방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오리지널 기업에서 만드는 이 기업의 약이 우리가 그러면은 이 시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 시장을 얼마나 침투할 수 있는지 얼마나 빼앗을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바이오시밀러 투자할 때는 초기에 이 얼마나 올라오는지를 많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컨센서스가 있을 테고 네. 이거 대비 미달인지 좀 더 올라가고 있는지 왜냐면 그걸로 나중에 좀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약마다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네. 오리지널을 전환하기 좋은 약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약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좀 중간중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원래 이분이 이제 책 팔러 오신 분이거든요. 책 맞네, 얘기를 한 번을 맞네. 못 해갖고 좀 미안하네. 정프로님 네. 고맙습니다. 제약바이오 투자 인문학이라는 책. 네. 근데 이 책을 이 책에 이분이 제가 잘- 쓰진 않고 추천사. 그렇죠. 네, 하지만 이제 같이 엮여 있다. 같이 네. 여건책 제약바이오 투자 인문학에 이제 이런 좋은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물론 지금 말한 거는 어떻게 보면 줄이니를 위한 거고 좀 더 깊은 내용도 있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이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 분들이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를 네. 이렇게 집대성을 했습니다. 어. 여러분이 그럼 마지막 부분만 보면 되네요. 그래도 돼요. 그래도 좋아요. 일단 사면 되니까. 네, 일단 아니요. 그거보다 이제 진짜로 이 분야가 어렵잖아요. 네. 그럼 전문가 얘기 듣자. 전문가 얘기라도. 네네. 내 피셜 말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라. 네. 야, 이 좋은 책을 17,600원에 판다는 건 난 너무 마음이 아프다 진짜. 이 좋은 책을. 저도 아픈데 네. 네, 심지어 안 팔리고 있다. 더 아이고. 마음이 아프다. 찢어진다. 많이 사주세요. 네.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가 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바이오 시밀러라는 게 아까 복제를 만드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생산 시설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겠잖아요. 아까 계란을 이렇게 하려면은 그렇죠. 네, 그냥
어디서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퀄리티 컨트롤이 충분히 잘 될 만한. 너무 좋은 단어입니다. 네. 우리 이 제약바이오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 퀄리티 컨트롤, QC, QA 이런 거 되게 중요한데. 좋습니다. 네. 그게 잘 돼야 되고 그리고 그게 잘 되는 어떤 바이오 시밀러를 만든 회사가 많지 않겠죠. 큰 자본이 필요하니까. 네. 그래서 이런 데들이 몇 개 없기 때문에 위탁 생산을 할 수 있어요. 역으로. 네. 다른 기업의 오리지널 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래서 바이오시밀러와 함께 위탁 생산 기업이 급성장했다. 지금 뭐 삼바라던가 네. 셀트리온 이런 기업도 다 마찬가지죠. 약간 반도체에서의 TSMC 같은 느낌? 정확히 파운드리. 맞습니다. 파운드리 느낌. 그렇죠. 이 파운드리 그러면 파운드리가 어느 분야에서 나오냐? 반도체 TSMC, 제약바이오 이 CMO 다 고부가 가치 산업이거든요. 그리고 이 생산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 우리 셋이 네. 기분 맞아가지고 네. 제약바이오 산업 지금 할 수 있어요? 우리 셋은 술이나 한잔 해요. 그렇죠. 정확히 그렇잖아요. 지금 뭐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우리 뭐 아까 무슨 계란 팔고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제약바이오 못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과점의 형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입장벽이 높다. 진입장벽이 높다.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점이기 때문에. 네, 보고 길게 봤을 때 뭐 반도체 파운드리도 그랬고 이 제약도 CMO 쪽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면 신약 바이오 신약 계속 나올 테고 거기에 따른 복제약들도 생산할 거잖아요. 약간 뭐 건강기능식품 OEM 혹은 뭐 반도체 파운드리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생산 또 실력을 가지면 신약을 만들어서 생산하기도 쉽겠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가치 멀티플을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을 자기네들이 만든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예를 들어 TSMC가 자기네가 반도체를 스스로 만든다고 하면 조금 이제 경쟁 체제가 좀 애매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정확히 그렇죠. 주문받아서 만드는 거랑 나도 그럼 한번 내가 만들어 볼게 하면 또 약간 좀 시장에 조금 뭐 다른 시그널을 줄 수는 있겠네요. 정확히 그렇죠. 그게 뭐 TSMC는 그런데 삼성 같은 경우는 자체 제품과 파운드리를 같이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그 제약바이오 기업,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 기업들도 그런 식으로 어떤 영역은 딱 이렇게 생산하겠다, 어떤 영역은 우리가 개발하겠다 이렇게 좀 나눠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옛날에는 못했거든 선택을. 그냥 우리 이거에 올인. 어떤 신약 파이프라인 이거에 올인. 근데 이제는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다. 분산해서. 왜냐면은 생산으로 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어느 정도 멀티플이 좀 높게 받고 있고 이제 그 생산 잠시만요. 이 실적이나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생산하는 고객이 이제 많이 맡길지 안 맡길지 이런 게 중요하겠죠. 공장 뭐 가동률이라던가 증설 여부 이런 거를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는 진짜 신약들 좀 나오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뉴스들에 좀 반응을 할 수 있다. 길게 봤을 때 참 괜찮지 않나? 길게 봤을 때요. 길게. CMO 같은 데들. 네, 길게 봤을 때. 길게요. 얼마요? 뭐 길게 이제 뭐 한 저희 한 6개월? 그거 길고 해요? 그거? 나는 6개월 이상 못 봐. 그래요? 아무리 길게 봐도. 5년. 5년? 제약바이오 한번 물리면 쪽 뭐 6개월 이상 못 보시면 안 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하고 싶어 나는. 꼭 반드시 할 거예요. 성공할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는 짧게 넘어가는데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트렌드를 알기 힘들다고 했잖아요. 요즘에 이런 뭐 항체의약품 이후에 새로운 혁신 치료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치료해야 할지 타겟이 나왔다고 했죠. 근데 이제는 그 타겟을 어떻게 공격할지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혈압약을 먹을 때도 혈압을 낮추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뭐 이 우리의 어떤 내부 시스템을 건들 수도 있고 혹은 단순하게 이뇨제를 투입해가지고 이제 나가니까 혈압이 낮아지겠죠. 혹은 혈관을 확장시킬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그 방식이 있거든요. 이제 이 타겟들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의 치료법들을 개발하고 있고 그런 파이프라인들을 좀 아시면 좋을 수가 있다. 이거 좀 다르게 비유할까요? 짧게? 우리가 그 양평에 3%라는 고깃집이 있더라고요. 진짜 있어요? 네, 있어요. 3% 치니까 여기 나오더라고요. 양평에? 네. 그리고
그 광주에 3% 상담 문화센터가 있어요. 여기부터 여기로 간다고 칩시다. 우리가 네. 타겟이 광주에 있는 3% 상담 문화센터에 가는 거예요. 네.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경로가 그죠. 여러 가지죠. 네, 뭐 자전거 탈 수도 있고, KTX도 탈 수 있고. KTX, 뭐 킥보드 타고 갈 수도 있고, 뭐 물론 힘들지만 뭐 배 타고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방식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 어떤 타겟이 있는데 이 방식들이 되게 많이 개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비유가 그래서 그런데 이 약의 가격이 엄청 차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방식에 따라. 네, 방식에 따라. 뭐 예를 들면은 네, 네. 비행기 5천만 원. 음. 근데 뭐 택시 2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제 모달리티에 따라서 그러니까 가는 방식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되게 상세히인데 이런 건 책에 있어요. 이거 다 말할 수가 없어. 너무 길어져 이거는. 네네네. 네. 혹시 궁금하시면 혹시 궁금한 거 없습니다 여기는. 너무 복잡해요 여기는. 경로에 따라서 굉장히 가격 내가 할 차이가 수가 많이 없어. 난다. 네, 많이 난다. 근데 결국 고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어렵다는 거죠. 마치 혈압처럼. 어떤 사람은 이게 이뇨제가 안 먹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혈관 확장제가 안 먹을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 그 치료법이 되게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장도 또 세분화될 수 있는 거예요. 큰 시장을. 네. 고혈압이라는 시장을 다양한 약들이 점유하고 있듯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네. 파이프라인에서. 그 다음 이제 이런 것들이 치료제를 개발할 때 이제 임상 시험을 거치잖아요. 그거 뭐 자세히 할 수는 없지만 간단히라도 이 개념이라도 네. 여기서 아시고 나중에 공시나 뭐 이런 것들을 접하실 때 좀 익숙해지시라고 임상 시험. 임상? 네. 일단은 여러 단계를 거쳐 가잖아요. 아까 연예인 하는 거라 했잖아요. 연예인 여기 박하민 씨고요. 네. 연예인 예를 들면은 네. 우리가 최고의 예능 프로에 나오는 연예인을 선발한다고 칩시다. 네. 근데 생각해 보면 최고의 예능 프로에 나오는 연예인분들은 되게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강호동 씨는 씨름 선수였고, 뭐 누군 가수였고, 누군 개그맨이었고, 각 카테고리에서 탑을 찍은 분들이 주로 최고의 예능에 모이거든요. 네. 뭐 서장훈 씨도 농구 선수였고, 뭐 이렇게. 그래서 신약 개발 과정에서도 이 자기 카테고리에서 얼마나 이 잘할 수 있는가를 선발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역량 같은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여러분들이 뉴스나 이런 거에 집중하기보다 진짜 경영진의 진짜. 혹은 어떤 박사님이 박사님. 계시는지 그 박사님의 어떤 이력이 어떤지 예,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 역으로 신약 같은 경우는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데 각 임상 단계별로 어떤 단계냐. 그러니까 임상 1상은 안전성만 보는 건 아니지만 안전성 위주로 본다. 30명 이하. 먹고 이렇게 사람이 노래지지 않는지 뭐 이런 정도. 그렇죠. 그래서 주로 이거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네. 네. 그리고 2상이 이제 뭐 용량도 맞추고 뭐 이런 거 다양하게 하고 3상부터 정말 여러 명. 근데 이 3상을 우리나라 기업이 온전히 다 해내기가 이 가격이 지금 인원수로만 봐도 뭐 10배, 100배 막 이렇게 차이 네. 나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인원이 많아지면 또 더 이슈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3상은 다 하지는 않고 이 앞단에서 판다. 그러니까 우리는 1상, 2상 데이터로 어떻게 될지를 어느 정도 봐야 돼요. 네. 그런 상태다. 네. 전임상은 이제 동물 대상으로 잠재 요소 보는 거고 네. 이걸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임상시험 허가 신청서라고 냅니다. 이것도 주가에 많이 반응하거든요. 허가 신청만 내도. 네. 그게 그런데 투자하고 계신 거 아니었나요? 이런 게 알짜죠. 바이오는 이런 데들이 알짜야. 알짜다. 네. 신청만 돼도.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걸 투자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시장이랑 그 데이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네, 이런 자료가 어느 정도 공개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임상 1상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안전성을 확인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도 결과가 공개됐을 때 대조군이랑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공시 보면 생각보다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한다. 네, 이런 식으로 지나가 있습니다. 네. 임상은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1, 2상 정도를 많이 하고 3상까지 가는 경우는 흔치는 않다. 맞습니다. 워낙 이제 비용이 많이 들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1, 2상 정도 하다가 외국의 큰 제약사들이 요거 좀 삽시다. 이렇게 이제 수익을 실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 거죠, 우리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데이터를 볼 때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게 아니라 그분들이 살만한가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더.
그걸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현재 시장이 썩 좋진 않잖아요. 특히나 이제 바이오라든지 뭐 이쪽으로 더더욱 이제 돈이 좀 약간 돈줄이 마른 느낌이 좀 있는데 이럴 때 늘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이럴 때 그래도 조금 더 손해를 덜 볼 수 있는 혹은 뭐 조금 더 이익을 볼 수 있는 바이오 혹은 뭐 제약사 어느 쪽으로 좀 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이제 좋겠습니까? 본격적으로 질문. 아니요 그 이야기 제가 마지막에 할라 했는데 마지막이야. 마지막에 할라 했는데 네, 이제 마지막 갑시다. 그럴까요? 언제까지 하려고 임상 2333 책으로 보십시오. 네. 지나가고요. 쭉 지나가고 아무튼 이건 하나 할게요. 임상 1상 진입하고 허가되고 이게 어디서 나온지 출처가 명확하진 않은데 아무튼 이 각 단계별로 허가 퍼센트가 이렇게 낮아요. 그러니까 100개가 들어가면 임상 1상 지나면 10개가 살아남아요. 90개는 나가리고 나가리. 그다음 그 임상 1상 진입한 거 중에 한 거 중에 또 100개로 하면 안 되겠다. 10,000개로 시작합시다. 그렇지, 그렇지. 10,000개에서 9,000개가 날아가고. 나가리 되고 1,000개가 살아남아요. 네. 1,000개 중에 160개가 살아남아요. 와, 그쵸? 네. 그 다음에 80개가 살아남아요. 10,000개 중에. 10,000개 그렇죠. 중에 80개. 그렇죠. 지금 이렇게 단계별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그 확률에 투자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내 지식이 명확하고 오라도 이 확률에 이 확률이랑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여기에 엄청나게 베팅을 하는 분 중에 하이 리턴을 하신 분도 있지만 네.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내 투자가 이걸로 지속 가능한 것이냐는 되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가 안 되는 거죠. 0.8%네. 그렇죠. 실제로. 대박이네. 그거에 내가 걸었다니. 그래서 이거 약간 비유하자면 자 정프로님 이분이랑 결혼하시겠습니까? 갑자기 이거랑 결혼하실 것 같은데. 너무 좀 야한 사진 아닌가요? 이거 사람인가요? 심지어 모르죠. 아, 이게 사람인지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상태에서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아, 맨 처음에. 그러다가 임상 네. 좀 지났다. 응. 그럼 이런 상태. 그래도 사람이네. 음. 그러다 임상 좀 지났다. 그럼 요 정도. 이런 상태로 투자하는 겁니다. 요게 지금 임상 2상까지 지나간 건가요? 뭐 그 정도 이상 2B 아무튼 뭐 3상 직전. 네. 뭐 그 정도. 아, 요 정도면 이제 우리가 결혼한다고 봐야죠. 아무튼 결혼은 이제 찬스가 네. 굉장히 제한돼 있잖아요. 네. 투자는 많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나눠서 해야 된다. 이 문어가 결혼처럼 한 번에 다 가자 하면은 여러분 이 모자이크 상태로 결혼 확정하는 거랑 비슷하다. 아, 좋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잘 나올 때 네. 임상 3상에서 투자하면 그땐 너무- 이미 너무 가격이 비싸지. 반영이 돼 너무 있죠. 비싸다. 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이 모자이크라고 투자하지 말라 이건 아니에요. 모자이크에 대해서 좋을 확률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인지하고 좀 그리고 심지어 이 모자이크가 내가 데이터를 좀 읽을 줄 알면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고 그렇죠. 네. 내가 데이터를 아예 모르면 이 모자이크가 더 모자이크일 수도 있고 이 책에 나온 이야기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네. 여기 이제 수많은 이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투자사 분들이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게 있는데 좋은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어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이 키움증권 허예민 선생님. 아, 허예민. 네. 네. 오늘 제가 이 산업 분류한 거 있었잖아요. 고실적파, 뉴스파.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 그렇게 했는데 그걸 좀 더 세세하게 분류해서 분야별로 잘 나가는 시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 지금 정 프로님이 질문 주셨잖아요. 그 지금 같은 시기에 아. 제약바이오는 어떤 분야가 잘 될 것 같냐. 네네네. 이게 분야가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거를 따져야 된다. 그걸 따지기 위해서는 좀 탑다운으로 위에서 쫙 봐가지고 상황에 맞게 산업군을 고를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네. 지금 같은 시기에 어떤 게 좋으려나요? 지금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으니까 관련 근데 이제 늦었죠. 백신보다는 치료제 어때요? 늦었죠. 치료제. 이게 코로나가 확산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확산이 될 게 예상됐었어요. 저번 주엔 제가 좀 더 긍정적이었는데 그렇지, 그렇지. 저번 주에 이렇게 많아질 걸 이미 알았거든요, 사람들은. 네. 그때 이미 그러니까. 늦었죠. 나왔어야죠. 그때 샀었어요. 그때 나왔어야 돼요. 그렇지. 그 그때 전에 나왔어요. 사고. 네, 맞아. 네. 그러니까 고질적파는 이렇게 네. 좀 미리 돼 있어요. 어. 근데 그걸 미리 예측을 해야 되는. 언제 샀어야 됐냐면 코로나 잦아들고 이제 사람들 면역력이 언제 떨어지지? 아 그때. 다른 나라는 언제쯤 이 피크가 다시 올라가지? 올라오지? 아. 그걸 보고 이제 없을 때 샀어야죠. 아예.
일본에서 막 뭐 갑자기 10,000명 넘었대 이런 소식 들릴 때 그래서 일본이 왜 올라갔을까? 여름철 되면서 실내 시간이 길어지고 마스크에 대한 약간 좀 안도감 같은 게 더 있으면서 이게 막 올라갔다. 그런지 우리도 어쨌든 실내 생활 많아지고 에어컨 많이 켜고 이러면서 이제 높아지지 않겠는가 추정을 하면서 바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닌데. 다른 거는 이렇게 실천을 잘 하시는데 왜 그건 안 하셨을까? 아무튼 그런 게 네. 이제 중요하고 네. 근데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 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지금 확진되는 분들 보면은 주로 전에 안 걸리시는 분들이 많이 확진되세요. 실제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과거에 그런 엄청난 피크는 오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하면은 나왔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지금 바이오 중에 좀 그러면 유망한 산업은 어디예요? 이 좀 길게 봤을 때 네. 지금 굉장히 돈이 비싼 시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돼서 네네네. 과거 대비 돈이 비싼 시기라 지금은 꿈보다는 곧 실적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땅에 발이 붙어 있는 회사들. 그렇죠. 네. 뭔가 가슴만 뛰는 회사들 말고. 네. 가슴만 뛰는 회사들도 좋은데 네. 그거는 이제 좀 정말 길게 보시고 지금 모든 게 좀 가격이 그래도 좀 쿨다운된 상태니까. 네네. 근데 당분간 어떤 재미를 보는 종목이라 함은 곧 실적이 동반되지 않으면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뭐 저도 잘하진 않지만 그래도 살아남아 있는 사람으로서 오랜 기간 그래도 고실적파 위주들로 좀 많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을 겨울이 이제 곧 네. 다가옵니다. 그렇죠. 뭔 얘기 아니? 가을 겨울이 혹시 안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안 하셔도 좋아요. 왜? 반드시 오니까. 오죠. DJ인가요? 네. 가을 겨울 온단 말이에요. 오죠. 가을 겨울에 뭐 어떤 약들이 팔리겠어요? 뭐 팔리지? 당연히 감기? 감기약은 팔릴 것이고 네. 감기약 팔리고 가을 겨울에 뭐 콧물약이라든지 감기가 아니에요. 그게. 그게 감기약인가요? 네. 근데 그 계절별로 잘 팔리는 약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쌍화탕 같은 거. 그런 거 어디서 만드는지를 딱 지금 이제 생각해 놓고 있는 거죠. 그다음 이제 광동 제약으로 쓱 들어갑니다. 네. 쌍화탕 예. 광동 제약이잖아요. 고질적파는 어떤 것들이 중요하냐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앞으로 그런 나의 경험이 아니라 데이터적으로 수출이 얼마나 일어날 것인가 수출 데이터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수 있겠죠. 사실 리오프닝이 되면서 뭐 다양한 산업이 활성화됐지만 마스크 벗기 때문에 피부 쪽, 네. 미용 쪽 혹은 그간 치과 못 가신 분들 임플란트. 이런 분들도 되게 국제적으로 좀 있었거든요. 아무튼 뭐 그런 것까지 한번 보시면 그런 것들의 뭐 수출 데이터라던가 아하. 뭐 이런 것들 보면 좋겠죠. 감이 왔어요 나는. 감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피부 미용 앤드 치아. 사실 이걸 저번 주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이미 저번- 올랐어요? 좀 반응이 왔습니다. 이제 시작이지 뭐. 그쵸. 이제 시작이에요. 실적들이 발표가 나면서 네. 여기까지가 네, 이제 네, 네, 이야기였고 마지막 제가 한 말씀 네. 딱 마지막 하겠습니다. 네. 그 찰스 다윈이 네. 이제 과학 크리에이터잖아요. 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살아남는 종이 가장 강한 애도 아니고 가장 똑똑한 애도 아니다. 이 변화에 딱 적응하고 변화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도 이 제약바이오 산업 보면은 이 제가 굳이 제약바이오 안에서 섹터를 막 나눠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정말 여기에 맞게 적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특히 주린이 분들은 여기서 투자 한 번 하고 여길 떠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다 이것도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한 번 가자, 뭐 내가 세게 간다 이런 마음보다는 변화에 적응하면서 겸손하게 배워가면서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결국 그런 종들이 지금 살아남았고 그렇지 않은 종들은 다 아무리 강한 공룡 이런 애들 다 멸절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마인드 마지막으로 한번 짚으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어떤 산업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전에 그 투자 논리가 그대로 계속해서 적용되는 산업 분야가 있어요. 예를 들면 조선, 뭐 차광 이런 데들은 오히려 변치 않는 그런 뭐 사이클 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사이클. 근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변화하는 거에 한 10년 전에 유행하던 혹은 뭐 그때의 투자 논리랑은 전혀 다른 판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그렇습니다. 예, 바이오만큼은 좀 그때 어떤 새로운 지식이나 그 새로운 어떤 트렌드 같은 거를 좀 따라가자. 공부를 열심히 좀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해야 된다. 못하면 너무 크게 하지 말자.
못할 수 있잖아요 공부. 네. 바쁘니까. 우리 어떻게 박하윤 주리는 좀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까? 전 오늘 엄청 보람이 있었어요. 제가 완전 뉴스 파일 그냥 듣고만 맴했는데 이제 공시를 보면서 이게 임상이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판단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는 네. 나중에 제가 여기 일단 안 나와서 그러면 돈을 많이 번 거예요. 나오면 나오면 열심히 나오면 어. 열심히 일하구나. 열심히 일하는구나. 그렇게 할 수 있군요. 알겠습니다. 자 박하윤 씨 조만간 뵐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강하게 들면서요. 오늘 주린이들이 어떻게 제약바이오 기업에 투자를 하는지 두 에피소드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고 친절하고 재밌게 설명해 주신 안될과학 유튜브에서 가장 잘 되는 과학 유튜버입니다. 안될과학의 양님과 함께했습니다. 약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